전 세계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혹시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번영을 이룬 인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하며 두꺼운 패딩을 입는 겨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혹독한 환경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약 5만 7천 년 전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현생 인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크로만 용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1868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한 동굴 속 뼈들로부터 그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라고 여겨졌던 이들의 정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진실을 드러냈죠. 빙하기를 지배했던 또 다른 인간, 그들의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연구자들이 이 고대 인골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와 거의 똑같은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둥근 두개골 모양이나 곧게 선 자세, 평평한 얼굴 형태까지도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빙하기 유럽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관찰해 보셨다면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그들의 압도적인 체격이었습니다. 크로만 용인들은 말 그대로 거인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성인 여성의 평균 신장이 163cm 정도였고 남성들은 175cm를 넘나들었죠. 현재 전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큰 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유럽 지역에 살았던 일부 집단의 경우인데 남성들의 키가 178cm에서 188cm에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키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뼈 구조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굵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특히 어깨뼈와 다리뼈가 그런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 쇄골의 길이만 해도 19cm나 됐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평균보다 25%나 더 긴 수치죠. 이런 뼈 구조 덕분에 그들은 무기를 휘두를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키의 현재 사람과 비교했을 때 크로만 용인은 약 20% 정도 더 무거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살이 쪄서가 아니라 순수한 근육량 때문이었다는 점이 흥미로우니까요. 빙하기라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강인한 체격이 필수적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실제로 발견된 화석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염의 흔적이 남아있는 뼈들이 여러 개 발견됐고 대부분의 개체에서 목뼈가 융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는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한 여성의 경우에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도 오랫동안 생존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뼈가 다시 자라난 모습이 그 증거였죠. 최초로 발견된 크로만 용인 1호 화석만 해도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유전적 질환으로 인한 종양과 낭중들로 얼굴과 머리가 변형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는 꽤 장수한 편에 속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그 시절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체격을 바탕으로 그들은 뛰어난 사냥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사냥감들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데 말이나 술록, 들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거대한 매머드까지도 사냥했거든요. 화석 기록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들 동물들의 뼈에서 인위적인 상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크로만 용인들이 당시 최상위 포식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무기 제작 기술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창던지기용 도구부터 시작해서 곤봉이나 칼날, 그물, 부메랑, 심지어 원시적인 활까지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무기들은 용도에 맞게 특별히 제작되었고 특수한 손잡이나 날카로운 끝부분 등이 정교하게 가공되어 있었죠. 이런 다양한 무기들을 능숙하게 다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지능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크로만 용인들 사이에서도 폭력적인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두개골 골절상이나 머리 부위의 외상이 상당히 흔하게 발견되는데 이 중 일부는 명백히 인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마뇽인 2호로 불리는 3만 년 된 남성 화석의 경우 얼굴 앞쪽에 심각한 타격 흔적이 남아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 식인 행위의 증거까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15,000년 전 인간 두개골들은 컵이나 그릇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같은 동굴에서는 완전히 해체되고 도축된 인간 유골들도 함께 발견됐는데 고기를 발라내고 뼈를 쪼개어 골수를 빼먹은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더욱 섬뜩하죠. 그들과 네안데르탈인 사이의 관계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땅에서 공존했던 두 인류 집단 사이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었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의 등장 이후 비교적 빠르게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선사시대 전쟁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안데르탈인의 갈비뼈에서 원거리 무기에 의한 상처가 발견된 사례도 있죠. 네안데르탈인의 턱뼈에서 발견된 절단 흔적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크로마뇽인들이 사슴을 해체할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기법이 사용되었거든요.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식량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트로피로 보관했을 수도 있고 이미 죽은 개체를 처리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모든 상호작용이 폭력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유전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두 집단 사이에 교배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거든요. 특히 초기 크로마뇽인들의 경우 네안데르탈인과 더 많은 유전적 유사성을 보여주는데 오아세원이라는 4만 년 된 화석에서는 무려 9%의 네안데르탈인 DNA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턱과 머리 크기는 유지했습니다. 특히 뇌 용량이 상당히 컸는데 평균 1514제곱센미터 정도였거든요. 현재 우리의 평균인 1350제곱센미터보다 훨씬 큰 수치죠.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컸는데 이 부위는 다양한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물론 뇌 크기가 곧 지능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보여준 문화적 성취를 보면 최소한 현재 우리만큼은 똑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 4만 년에 걸쳐 5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발달시켰거든요. 오리냥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라베티안, 솔유트레, 에피그라베티안, 마지막으로 막달렌 문화까지 말이죠. 그들의 지능은 사냥 전략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사냥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동물들의 이동 패턴을 파악해서 절벽이나 호수 같은 자연 지형을 이용해 한 번에 많은 먹이를 잡는 방법을 터득했죠. 비수기에는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를 알아내서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식물성 식품 처리 기술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50가지가 넘는 씨앗과 과일, 견과류, 전분질 식품들을 활용할 줄 알았거든요. 이는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개를 길들인 최초의 인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벨기에에서 발견된 3만 6천 년 된 개 화석이나 사람과 함께 매장된 15,000년 된 개 유골 등이 그 증거죠.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미 그때부터 크로마뇽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계절에 따라 여러 개의 캠프를 번갈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절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하며 살았거든요. 각 정착지의 규모는 비교적 작아서 수십 명 정도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공동체라고 해서 고립되어 살았던 건 아닙니다. 크로마뇽인들은 광범위한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근처 지역과의 물물 교환이 아니라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본격적인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120km 심지어 200km나 떨어진 곳에서 가져온 원자재들이 발견되기도 하니까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술과 장신구, 의류 같은 문화적 요소들도 충분히 즐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정착지 사이에서 활발하게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죠. 특히 예술 활동은 크로마뇽인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몸에 그림을 그리는 보디 페인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주로 붉은 황토를 이용해서 몸통이나 얼굴, 팔다리에 다양한 무늬를 그렸습니다. 단순한 점에서부터 복잡한 동물이나 인간 형상까지 매우 다양한 디자인이 사용되었죠. 문신이나 흉터, 피어싱도 있었지만 감염 위험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시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남긴 동굴 벽화들도 정말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쇼베 동굴 같은 곳에서 발견된 작품들을 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거든요. 주로 그리던 소재는 사자나 사슴, 매머드, 말, 오록스, 들소 같은 동물들이었고 가끔씩은 인간과 동물이 합쳐진 신화적 존재들도 묘사했습니다. 음악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크로마뇽인들이 음악을 시작한 최초의 인류는 아니지만 그 시점까지 가장 복잡한 형태의 음악을 연주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플루트나 휘파람, 이디오폰, 드럼, 투우사 같은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했죠. 이런 악기들로 노래와 비슷한 수준의 복잡한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음악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가 놓친 음악사가 상당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실제로 뼈 플루트를 재구성해서 연주해 본 결과 꽤 괜찮은 소리가 났다고 하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빙하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문화를 꽃피웠던 크로마뇽인들은 결국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 그들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최대치 시기에 일부 지역에서 살기 어려워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꽤 성공적으로 버텨냈거든요. 수천 년 동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앞서 나갔죠. 13,000년 전쯤에는 7만 마디 이상의 크로마뇽인이 유럽 대륙을 누비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였죠. 다른 많은 초기 인류 집단들이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과학자들은 크로마뇽인들이 결국 후기에 유럽으로 이주해온 인구들과 섞이면서 현재의 유럽인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인구들 중에도 여전히 크로마뇽인의 유전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